예. 최근에 우리 이순신 제독 이야기하면서 음, 한산 투자 출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음,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그 임진왜란 시작 이야기를 해야겠죠. 사실 그쵸, 예. 우리는 뭐 조선 혹은 음, 한국 측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지만 일본 측에서 바라보자면은 임진왜란은 상당히 짧은 시간에 부산 동래 쪽을 음, 상륙해서 함락시키고 그쵸, 예. 적 상대편 국가 음, 한국 조선의 수도까지 전격적으로 함락시켜서 그쵸. 제가 뭐 군사 전술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선량한 민간인이긴 하지만 좀 음, 밀리터리 덕후가 아니고 참 음. 그렇긴 하지만 뭐 공부를 좀 했을 뿐이지만, 그쵸? 예. 예, 그렇지만 뭐 어떻게 보면 전격전의 일환 아닌가. 그래서 예. 이제 전격전 이야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또 뭐 음, 전격전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음, 물론 당시의 체제를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그 롬멜 장군의 독일 기갑전력의 음, 전격전 음,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쵸? 그쪽으로 좀 이야기를 같이 시작해 보실까요? 그래요. 그래서 뭐 이순신 제독님의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건 이제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이제 다른 어떤 전술에서 배울 수 있을 게 없을까라고 봤더니 뭐 롬멜 같은 장군의 뭐 전격전 우리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이쪽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롬멜하면 전격전 얘기를 하고 기갑부대의 전격전이 상당히 너무 임프레시브 했던 이유가 속수무책으로 그 폴란드를 비롯해서 다른 그 프랑스까지 그냥 단 며칠 만에 다 점령당하는 그런 거의 뭐 기적 같은 그런 침공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그 걔들이 그렇게 들어온 것 같다가 우리 뭐 갑자기 중심으로 치고 들어와서 방어선을 거의 제일 약한 곳이나 거의 없는 곳을 우회해서 들어와서 중심으로 들어와서 후방을 교란시키는 걸 그냥 전격적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좀 이름 붙이게 그 사람들이 뭐 전격전에 이름 붙이고 쳐들어간 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이름 붙이게 된 그런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전격전이라는 게 음, 사실 이제 역사, 군사사를 보면은 음, 2차 세계대전 때 나왔다기보다는 그 비슷한 개념 혹은 그렇죠. 교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군데서 사용됐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 애들이 많이 사용했죠.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한번 임진왜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예, 임진왜란 때는 동래 부산성을 음, 함락을 하고 예, 제 기억하기로는 3개 진격로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경쟁하듯이 산성 그렇죠. 함락을 시켰는데 예, 그 당시로서는 거의 그 부산에서 음, 서울까지 예, 지금도 뭐 매일매일 열심히 걸어올 때 속도 수준에 거의 가깝게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진짜 제대로 된 전격전이었죠 당시. 그렇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진격을 해낸 거죠. 이제 그게 일본이 우리나라가 그 당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대비가 안 돼 있었다라고 꼭 그렇게 너무 약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 이후에 싸운 것도 그렇고 뭐 보면은 뭐 그 전에 뭐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전투가 없었다고 하기에도 좀 그런 것이 뭐 외구도 있었고 그 저쪽에 북쪽에서 여진족이나 이런 임진왜란 전에 사실 이순신 제독께서 제독이 되기 전에 이제 북쪽에서 많이 전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그 이런 자잘한 전투 전투를 안 해본 건 아닌데 어 전쟁을 안 해봤다라고 할 수는 전쟁을 없어요. 안 해봤다 좀 한포회란이 이런 게 똑같이 임진왜란이랑 똑같이 외란 하니까 같은 외란 같지만 예, 그쵸. 급이 다른 외란이죠. 그래서 음, 이게 전투와 전쟁의 차이, 음, 교전과 전투, 전투와 전쟁의 그쵸. 차이가 음, 있는데 전쟁과 전투는 그래서 다른 것 같고 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쟁으로서의 투자, 음, 전투가 아니라 그쵸. 전쟁으로서의 투자를 이야기해봐야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완전히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던 것도 아닌데 또 불구하고 왜군이 순식간에 쳐들어왔던 것은 나름대로 왜군이 굉장히 좋은 전략을 썼던 것이다 라는 말하자면 이제 것으로 1차 방어선을 너무 빨리 뚫었어요. 빨리 너무 뚫고 빨리 뚫으니까 방어하는 측에서는 음흠, 어쩌지 하다가 우왕좌왕하면서 자멸한 그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신립 장군이 또 이제 탕금대까지 음, 가서 거기서 말하자면은 또 방어선을 쳤는데 거기가 뚫리고 음. 그리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항상 이제 전방에서 막고 있는 동안 후방에서 이제 농민들 비롯해서 예비군들을 모아서 지금 우리 상시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군이 있는 것처럼
그런 예비군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그게 이제 모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기 전에 일본 애들이 미리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들어가자라고 해서 최후방 방어를 하기 전에 방어선을 치기 전에 계속 뚫어서 뚫어버리는 그런 의미의 것이죠. 전격전이었고, 그렇죠. 그럼 이제 투자에 접목시키자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사실 전에도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 전쟁과 이런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투자에서 사자와 팔자 세력이 이렇게 서로 맞붙어 있는 그런 것과 거의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이게 또 세력이 매수세와 매도세인데, 그렇죠. 무슨 공매도 세력이나 작전 세력이란 개념은 약간 또 다른 의미인데 똑같이 세력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음, 어떻게 보면 이제 매도세와 매수세는 마치 이제 직속 동맹처럼 음, 뭐 오를 것 같아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장 참여자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매수를 할까? 너무 빨리 매수를 하면 값이 급격하게 올라서 자기가 비싼 값을 매수해야 되니까 천천히 잘 매수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고, 매도세도 마찬가지로 특정 이제 하나의 집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앞으로도 유리하겠다. 이게 공매도건 아니면은 갖고 음, 있던 주식을 청산해서 파는 것이건 음,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매수하는 사람에게 매도 물량을 넘기려는, 잘 넘기려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음, 이게 뭐, 뭐랄까, 콜렉티브 음, 무브먼트라고 봐야지. 그리고 또 한 명이 이제 음. 딱 이경영 선생이 그 요새 밈처럼 나오듯이 진행시켜 하면서 이제 딱 한 명이 작전 지시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실 그 어떤 그 많은 그 트레이딩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은 매수와 매도가 가격대별로 어떻게 얼만큼 포진되어 있는지가 이렇게 쫙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그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는 어떤 일정한 호가창을 말씀하신 거죠? 예, 일종의. 호가창 반대가 뭐죠? 그게 호가창인가? 매수호가, 매도호가. 매수호가 매도호가가 있죠. 그래서 그 사이가 이제 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쪽 그 제일 프론트 라인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이후로 이제 굉장히 높은 그 볼륨이 기다리고 있죠. 많은 그 자본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점점 뒤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니까 다시 말해서 실제 전선에서도 거의 비슷한 식으로 돼 있죠. 제일 앞에는 뭐 전초로 해서 뭐 그냥 뭐 그 거의 뭐 그 제일 앞에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있는 그런 정도 있고 바로 이제 뒤에 이제 주된 그 서로 대치하는 주 세력이 있고 그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게 되죠. 앞에 제일 대치하고 아예 후방에 이제 예비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있겠지만 그건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최전선에 많이 이제 서로 대치하게 있게 마련인데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우리 그 주식에서의 이제 주가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집이나 뭐 다른 어떤 것에서든지 사자는 사람과 팔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배치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서로 보면은 이런 전선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이제 전선이 확 뚫리면서 음, 당황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 같아요. 저도 이제 매수나 매도를 음, 손으로 할 때 보면은 음, 특정 가격에 이제 매수를 걸어놓고 있었는데, 예, 이거는 사실 양방향으로 하지만 이제 또 매수 세력으로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음, 갑자기 가격이 확 밑으로 내려오면은 음, 이것도 또 뭔가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쵸. 너무 비싼 가격에 사는 거 아닌가 음, 음, 하고서 뒤로 확 빠지게 되고 음, 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런 그쵸. 생각이 들기도 그, 하고, 반대로 확 치고 올라간다. 이게 매수와 매도가 직접 싸운다기보다는 매수와 매도도 힘의 균형을 이루려고 주고받고 있고, 음, 동시에 같이 매수하려는 경쟁자와의 싸움도 있잖아요. 그쵸. 경쟁자가 치고 나가서 비싼 값이더라도 마구 매수해서 음, 자기 물량을 늘린다. 음, 그러면 이제 그 포머라고 그러죠.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못 사고 뒤에 혼자 음, 남겨지는 거 아닌가, 그런 음, 생각에 더 높은 값을 부르면서 사야 되기도 하고 음. 사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쵸. 옆에 뭐 있는. 그런 경우는 뭐 예, 장군들끼리도 뭐 사실 굉장히 서로 경쟁을 하죠. 예. 누가 먼저 뭐 그렇죠. 예를 이제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음, 임진왜란 초기에 음, 세계 세 군데 경로를 통해서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한성 어, 점령을 시킨 그쵸. 것처럼. 네. 그때 한 장군 일본군 장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뭐 뒤로 뭐 조금 늦게 들어오척하니까 너무 화를 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경쟁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전선에서 이 사자는 세력과 팔자는 세력이 꼭 그 완전히 같은 쪽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뭐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 그 독일군과 뭐 영국이 이제 영국이나 미국 나중에 들어왔으니 영국을 비롯한 이제 연합군 세력들이 서로 맞붙어 싸웠죠.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싸우게 된 뭐 예를 들어서 소비에트 유니온 같은 경우는 초반에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사실 영국 애들이 소비에트 유니언이랑 그 소비에트 그러니까 소련이랑 서로 뭐 굉장히 앙숙 관계에 가까울 정도로 서로 굉장히 싫어하는 관계였죠. 그렇지만 결국 독일과 싸우다 보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같이 연합이 되고 나중에 또 전쟁 끝나자마자 다시 엄청난 또 적이 돼서 또 싸우기를 시작한 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사실 매도라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세력이 꼭 하나의 세력일 필요는 없다.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잠시 이쪽에서 같이 싸우다가 저쪽으로 가서 같이 싸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주식을 사자는 세력이 예를 들어서 뭐래서 모멘텀을 가지고 이 주식 올랐으니까 계속 사야 돼라고 하는 세력이 있고 단기적으로 이 주식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닝이 좋아 해서 사자는 세력이 있지만 그 세력 두 세력이 그때는 같은 방향이지만 좀 지나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서로 마주쳐서 싸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그런 전선을 형성을 하고 있고 이 전선이 상당히 이제 유지하는 뒤에는 그 같은 믿음을 적어도 그 순간에 같은 방향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본을 거기에다가 갖고 이제 그걸 갖다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 총 세력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전체 이제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원이라고 치면은 한 500억 원 정도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거 뚫기는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사실 그냥 뭐 일개 세력이 그냥 푹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세력들 그런 주식을 보면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을 어떤 한 세력이 와가지고 내가 저쪽에서 이제 뭐 팔자 세력이 있는데 내가 그걸 푹 뚫고 들어가서 가격을 갖다 뒤로 팍 치솟고 올리겠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반면에 이제 좀 작은 주식을 들어봅시다. 작은 주식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게임스탑이라든지 이건 애플이나 구글 매우 작은 주식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게 현재 뭐 예를 들어서 100불이다. 그러면은 나는 100불 이상 올라가지 않고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니까 올라가면 난 계속 팔래. 팔자는 세력과 사자는 세력이 있을 텐데 팔자는 세력이 이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 기다리고 있는 자본 자체가 뭐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 원이다. 뭐 100억 원이다. 그 순간. 그러면 100억 원 정도만 갖고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다 팔 사람들 다 판 이후에도 이쪽 자본이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이쪽에 300억 원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밀고 순식간에 그쪽에 집중을 시켜서 공격을 하면은 밀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큰 자본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그 전선이 뚫리게 되면은 그 뒤에는 사실 별로 기다리고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팔자는 세력은 뭐 지금 팔려고 나와 있지. 뭐 지금 100원인데 200원에 팔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그 당장 거기다 던져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후방 예비대라고 합시다. 그 애들이 이제 다시 200원 올랐으니까 이제 팔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달려들 때는 뭐 아무리 짧아도 몇 시간, 뭐 길면은 며칠 후에나 거기에 이제 오게 되니까 일단 그 주가가 뚫리게 되면은 뒤로 팍 가격이 튀어 오르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후방까지 중심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쇼트 일이죠. 스피드랑 비슷한 쇼트 상황이네. 스피드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한꺼번에 후방을 팍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은 일단 이제 그 뒤쪽까지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원래 100불짜리 주식에 대해서 200불 뭐 이렇게까지 뒤쪽으로 이제 후반까지 완전히 밀려버리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쇼트 스퀴즈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원래 거기에서 이제 100불 정도에다가 이제 대놓고 있었던 세력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 기껏 올라봐야 한 150불 오르겠지. 그 정도가 맥시멈이야. 이 정도로 이제 자기 위험 한도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예를 들어서 전체 5% 이러면 난 더 이상 못 잃어. 이렇게 한도를 해놓읍시다. 그러는데 전체에서 100불에서 150불 갔을 때 5% 얼마나 잃겠어? 라고 계산을 하고 여기는 내 전체 자산이 뭐 10%나 20%를 넣을 수 있어. 라고 하겠죠.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5%를 덜고 6%, 7% 계속 하니까
한도를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도리어 다 그 던져버리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어. 저쪽에 투항해서 투항하는 거죠. 아마 다 그 항복하고 그냥 반대편을 반대편을 적에 붙어서 적에 예전에 붙어서 아군한테 공격을 하는 거죠. 예전에 하고나 또 도리어 자기 편을 더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그런 사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방을 한번 교란당하게 되면은 뭐 그 이후에 뭐 게임스탑도 그렇지만 다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뭐 후반까지 들어간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격전이라는 게 왜 옛날에도 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뭐 수양제도 뭐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 쳐들어왔을 때 뭐 거의 정격전에 가깝게 뒤쪽으로 그렇죠.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요동에 음, 고구려의 성들이 이제 음, 산성들이 이제 요새처럼 버티고 있으니까 음, 다 우회해가지고 별동대를 보내서 평양을 공격한 적도 있고 그쵸, 그쵸. 비슷한 걸로는 또 병자호란 때도 음, 알고 보면은 이제 홍타이지가 여러 갈래로 그렇죠. 별동대들을 보내가지고 재빠르게 한성을 압박하고 남한산성까지 음, 남한산성으로 이제 몽진한 상태에서 음. 잽싸게 또 이제 본진이 와가지고 포위하고 막 그랬죠. 그쵸. 뭐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재빠르게 엄청나게 빨리 올라와서 그렇지. 거기서 한 열흘만 중간에 지체를 했다 칩시다. 그럼 중간에 우리나라 이제 그 예비군들 다 모여가지고 후방 차단하고 위에 올라가는 애들 얼마 안 될 테니까 뒤 후방 차단하고 지원 차단하고 완전히 포위해서 공격했으면 일본군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정격전이라고 다 뭐 되는 건 아니죠. 사실 적의 후방까지 갔으면 뒤는 완전히 끊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마찬가지로 해서 게임스탑이나 다른 것도 보면 그렇게까지 원래 100불짜리 200불, 300불까지 저 후반까지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끝은 아니죠. 거기까지 자기가 자기 편에서 계속 이건 200불, 300불 계속 밀어붙일 수 있어 라고 따라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따라와줄 자산이 너무 비싼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사기 힘든데 하면서 머물거리겠죠. 다시 말해 지원이 끊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급이 끊기니까 다시 뒤로 밀리겠죠. 거기에서 이제 거기까지 계속 사슬러 갔던 애들은 다 거기서 자멸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포위 공격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가격이 밀려 내려왔다. 그러면은 뭐 밀려 내려왔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후방을 한번 교란 당하게 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그 적도 그럴까요? 전선만 유지하고 있으면 된다. 나 안전해 생각했는데 오랍쇼 갑자기 푹 뚫고 들어가 내 후방에 다 교란당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어떻게 가까스로 전선을 물리죠? 다시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후방 방어선을 후방 모아서 겹겹이 뭐 20중, 30중 만들고 후방에도 뭐 놔두고 이 머리가 막 지근지근 아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게임스탑 같은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는 뭐 그런 공매도를 하던 세력들은 당연히 처음에는 뭐 오퍼넌트 이르려면 뭐 전체 자산 10% 안전해 뭐 괜찮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이구 1% 넣는 것도 위험하지 않을까? 이제 굉장히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큰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같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게임스탑을 공매도를 갖다가 뭐 100억 원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자산이 뭐 예를 들어서 1000억 원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1000억 원이 아니라 뭐 1조가 필요한 겁니다. 왜 1%밖에 못 넣으니까 자기.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자원이 필요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후방을 한번 교란을 당하니까. 그래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훨씬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전반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의 일전에 대해서 이제 쇼트 스퀴즈까지 많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 매수세 매도세에서 말고는 이제 보통 나온 게 지난번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가치주 신봉자와 성장주 신봉자 뭐 그냥 가치주 세력과 성장주 그쵸, 이거 세력에 굉장히 좋은 대한 예입니다. 예. 예시를 들면 어떨까요? 잠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